안녕하세요. 역사학을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보자면 랑케의 역사학을 태제, 카의 역사학을 안티태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역사학을 진태제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자 조지영의 글솜씨가 참 대단하죠. 간결하고 깔끔하면서도 무게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역사란 온갖 이해관계와 권력 투쟁의 장이자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고 경쟁하는 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자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판단은 온전히 역사가의 해석인 역사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추리소설과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저자가 언급한 이언 피어스의 핑거포스트와 일본 영화 라쇼몽을 읽고 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4명이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똑같은 단 하나의 사건을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4명 모두가 완전히 다르게 진술하는 게 압권이죠. 이를 통해 저자는 목격자의 진술도 기억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백제는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적이 전혀 없음에도 광개토 왕릉비는 버젓이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오랜 속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기에 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료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하죠. 이것이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승자만이 승리 이후 역사의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길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사실을 축소하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며 때론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32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다뤘던 역사 관련 5가지 질문 중 4번째인 역사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저자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사실이고 과거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그 배후로 숨겨지고 배제되고 소외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해서 사실과 합해야만 진실이 된다는 거죠. 멋있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와 달리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다루는 역사나 역사소설이 대체 역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죠. 저자는 기록과 직접적인 탐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역사의 무대를 신들에서 인간에게로 옮긴 헤로도토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역사가라면 실제로 일어난 일만을 명백한 증거의 기초에서 다뤄야 한다며 헤로도토스를 비판한 투키디데스를 랑케의 역사학의 현관문으로 제시합니다. 랑케가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의 주저 서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과거를 판단했다는 건 승자,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그들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고, 윤택한 미래를 위해 교훈을 제공했었다는 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해 왔다는 건데, 이것은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에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죠. 하지만 이 책은 이런 고상한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앞에 2가지 자세를 비꼰 후 단지 과거가 진실로 어때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투키디데스처럼 오로지 사실만을 다뤄야 한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증주의적인 역사학을 선언한 거죠. 랑케는 독일에서 1795년에 태어나 1886년에 사망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맹신한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주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시대였고, 게다가 독일은 노세한 칸트의 약한 숨소리와 세계를 주무르는 성숙한 헤겔의 카리스마가 뒤덮고 있던 계몽주의의 핵심 국가였죠. 이성을 지닌 자아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로 이성의 활동을 기다리는 외부 세계는 객체이고 수동적입니다. 즉 전혀 별개의 존재인 주체 대 객체라는 이분법이 당시의 패러다임이었죠. 이런 배경 지식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랑케의 주장을 살펴보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될 겁니다. 랑케에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주체인 역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외부 세계에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관적인 자아의 모든 요소를 배제한 채 과거의 사실을 탐구해 진실을 밝히는 게 역사가의 핵심 임무가 되죠.
과거의 사실이 지배계급이나 다른 집단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맞춰 사용된다면 그렇게 왜곡되고 오염된 건 더는 과거의 사실도 아니고 역사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랑케가 역사의 진보도 거부하는 이유죠. 진보의 관점에서 역사를 파악하면 언제나 이후는 이전보다 진보한 시대이자 우월한 시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전 시대는 이후 시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나 시행착오쯤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랑케는 각각의 시대가 그것만의 독자적인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실 그 자체만을 위한 학문, 이것이 진정한 역사학이고 이를 위해서 역사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양한 사료를 수집하는 건데 사료는 누가 언제 기록했느냐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를 보이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료는 사건의 당사자가 그리고 특히 사건 발생 기간 또는 직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랑케는 사건 당사자와 참여자 그리고 목격자라는 세 가지 단계로 사료의 신뢰도를 구분하죠. 그러나 사료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역사가의 언어, 즉 문자 해독 능력이죠. 역사는 과거 사실의 기록이고 그 기록은 반드시 문자라는 구불구불하고 안개가 끼어있는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료일수록 역사가의 언어 해독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저자는 광개토학능비에서 시작된 임나일본 부서를 그리고 사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최소한 사료를 기록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공자의 춘추필법을 언급하죠. 춘추필법은 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주를 이루는 역사의 해설서에 해당하는 춘추에서 공자가 사용한 문체인데 예를 들어 공자는 죽이다는 뜻은 똑같지만 단지 죽였다는 사실만 담담하게 표현하는 살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당하게 죽였다는 의미의 시, 그리고 죽을 짓을 했기에 죽였다는 정당한 의미의 주를 사용하기도 하고 고대 이집트의 그림처럼 긍정적인 사건이나 인물은 크게 확대하고 부정적인 사건이나 인물은 작게 축소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랑케는 언어적 지식을 통해 사료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와 편견을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역사가 개인이 저지를 수도 있는 오류와 편견을 극복할 것을 주장했죠.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랑케처럼 과연 과거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올바른 자세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사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이든 아니든 역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역사가와 얽혀있기 때문이죠. 역사가는 현재 그가 속해 있는 시대와 나라와 사회와 문화와 계급과 이해관계와 편견과 상식의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 어떻든 현재 역사가에 의해 재구성될 때 그것은 현재의 역사가의 관심사와 상황 또는 역사가 나름의 신뢰도나 중요도에 따라 취사 선택되거나 재배치되고 드러나거나 은폐되며 오염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크로체의 모든 역사는 현재사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가나 우리나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사실보다는 왜 건넜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궁금한 점 하나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누구나 분명히 각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아니라 왜 그랬냐고 물을 겁니다. 왜라는 건 동기나 목적을 묻는 것이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게 의미와 가치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삶 자체에는 어떤 의미나 가치나 목적도 없지만 자유의지를 통한 인간의 행위에는 언제나 특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즉 특정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은 절대 존재할 수 없죠. 역사에 관한 5가지 질문 중 마지막인 역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자연과학처럼 법칙을 발견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실제를 다루는 자연과학과 내부적인 관계를 다루는 역사학 또는 인문사회과학은 별개의 범주인데 실증주의적 관점은 전혀 다른 양쪽에 발 하나씩을 걸치겠다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도이기 때문이죠. 마데카솔은 피부 염증 치료에 탁월하고 위나 장도 피부와 똑같은 세포니까 위염을 치료하기 위해 마데카솔을 복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죠. 이 부분은 23회 윌버의 설명이 가장 깔끔합니다.
외면적 측면은 객관적이고 보여질 수 있는 표면이어서 분석한 후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내면적인 측면은 주관적이고 볼 수 없는 깊이여서 종합한 후 가치 판단을 해야 하죠. 그래서 외면적 측면은 감각을 통한 관찰로 충분하지만, 내면적인 측면은 의사소통을 통한 해석에 의해서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해석은 의미이고 가치이며 감정이입을 통한 동조라고 했죠. 이제 전자는 실증주의적 관점이고 후자는 해석학적 관점이라는 말과, 인과적 방법의 자연과학은 법칙의 설명이 목적이고 해석학적 방법의 정신과학, 즉 인문사회과학은 의미나 의도의 이해가 목적이라는 저자의 말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을 가리키는 딜타이의 추체험도 모두 이해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단어 하나에도 수많은 과거의 사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해당 시대의 정치 조직, 경제구조, 관직체계, 사회생활, 문화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다면 단어 하나의 의미조차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떤 해석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문맥이고, 더 많은 문맥을 고려하면 할수록 해석은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분은 언제나 전체 속에서라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아혁명 전체를 알지 못하면 그 과정 속의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면 동아혁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가정 자체에 대한 물음은 개별 학문의 한계 내에서는 답할 수 없다는, 즉 틀의 전체 구조는 그 틀을 벗어나서 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24회에서 언급한 크루투게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오버랩되네요. 이상의 세 가지 궁금증이 바로 카 역사학의 출발점이자 역사란 무엇인가의 핵심인 파일에 인용한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실과 말해지거나 문자로 기록된 과거의 사실인 과거에 대한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옳지 못합니다. 그건 이론적인 구분일 뿐이죠. 허구든 사실이든 기록을 제외하고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니까요. 역사가라면 당연히 사료의 수집이, 즉 정확한 과거의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1차적 임무죠. 다만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에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집을 지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좋은 건축자재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가를 칭찬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꼼꼼하게 필기한 노트와 좋은 참고서와 훌륭한 동영상 강의만 확보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칸은 과거의 사실보다 그것들의 재구성과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모든 과거의 사실 중에서 첫 번째 궁금증의 내용인 역사가 나름의 신뢰도와 중요도에 따라 선택되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역사상의 사실이고, 그런 검증 과정을 끝마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과거의 사실과 과거에 대한 사실처럼 칸은 이 둘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럴 거면서 굳이 구분한 이유는 역사가의 작업이 사료를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면 끝이 나는 직선적이고 비가역적인 과정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피드백 과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의 말을 걸 때라야 비로소 과거의 사실은 기다렸다는 듯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역사가가 결정한 순서와 문맥에 따라 과거의 사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궁금증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이죠. 과거의 사실은 문맥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가의 해석은 뿌리가 없는 셈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사가의 해석이 없는 과거의 사실은 무의미하고 죽은 겁니다. 따라서 역사란 역사가의 해석과 과거의 사실 사이의 끝없는 상호작용, 즉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됩니다. 두 번째 궁금증에서 설명과 해석의 차이를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32회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역사는 인간의 실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결과물이고, 인간의 행위에는 언제나 특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으며, 그것들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는 사실보다는 왜라는 동기나 목적을 궁금해하죠. 저자는 역사가가 현재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실용성이 역사 연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과거의 사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기에 카가 역사는 대화라고 말했다고 언급하지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역사가가 현재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 그로 인해 적든 많든 과거의 사실은 시대의 산물인 역사가의 정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의미한 순수하게 객관적인 과거의 사실을 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불편하고 슬프고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게 있을 때 고민하고 누군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지 편하고 기쁘고 만족할 때는 고민하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찾고자 할 때, 그러니까 실용성 때문에 과거의 사실에 말을 걸지 현재가 만족스럽고 밝은 미래가 확실한데도 과거의 사실에 말을 거는 역사가는 없을 테고요. 그렇다면 해석의 미래를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퇴보가 아닌 진보, 그러니까 더 나은 상황을 위한 변화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진보를 위해서라는 목적이 없다면 굳이 힘들여 해석할 필요 없이 단순한 설명 또는 나열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이것이 카가 미래만이 과거를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의미이고,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과 미래의 목적들 사이의 대화라고 썼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외부 세계의 대상을 그 모습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근대 철학의 인식론 문제, 그리고 과거의 사실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절대적으로 우리 외부에 존재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사실도 그렇다고 전제한 역사가들의 믿음, 이것들은 사실 이미 20세기 초반 언어학자 소시르에 의해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것을 언어로의 전회, 즉 전환이라고 부르는 건 어렵게 말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는 학자들의 직업병 때문이죠. 칸트가 자기의 사상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 고정된 것과 움직이는 것에 관한 인식의 180도 변화를 말합니다. 누구나가 고정된 건 지구와 자아라고 생각할 때 코페르니쿠스와 칸트 자신은 고정된 건 태양과 외부 세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소실의 핵심은 표현하는 소리나 문자인 기표, 즉 시니피안과 표현되는 생각이나 의미인 기의, 즉 시니피에는 1대1로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어는 실제의 온전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그것도 그대로가 아니라 추상화와 기호화 과정을 거친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실제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1회에서 언급했듯이 수많은 용도 중에서 앉을 수 있는 용도만을 떼어내 의자라는 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운동도구, 던질 수 있는 무기, 숨기 위한 은폐물 같은 여러 다른 용도는 모두 배제되어 버립니다. 아침을 먹었다는 저자의 예처럼 말이죠. 게다가 한 언어의 전체 체계인 랑그도 그 언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일 뿐이기에 시시각각 변하고 많은 단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언어와 문자는 임의적이고 우발적이며 추상적이기에 언어를 통한 실제의 완전한 표상이라는 건 작은 부분일지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언어로 기록된 과거의 사실은 그 무엇이든 객관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소시르 이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독재자로 군림하던 사료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호화 작업의 결과로 전락하면서 사료의 저자에 의해 1차로 기호화된 자료라는 의미인 텍스트라는 이름을 지닌 평민이 되었고, 이와 반대로 사회적인 문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서뿐만 아니라 건물, 그림, 의복, 생활용품, 낙서까지 남겨진 거의 모든 것이 역사 연구의 자료인 텍스트로 신분이 상승했죠. 학술서적의 참고문헌처럼 하나의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선 보통 수많은 다른 텍스트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텍스트는 함께 하나의 텍스트의 문맥이나 배경이나 언어적 사용을 규정하는 컨텍스트가 되는데, 이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구조만 참고한 게 아니라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엔 하나의 텍스트에 수많은 저자의 목소리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미지 또는 특정 시대의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과 행동을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인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담론은 푸코에 의해 사회적인 의미를 생산하고 실제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규칙으로 격상되면서 역사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담론이 의미를 생산하고 실제를 구성하는 힘이 있다는 건 저자가 예를 든 응답하라 1994에서 정우가 맡은 쓰레기 역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것을 개인에서 역사로 확대하면 담론은 역사의 원동력이 되고요. 어떤 시대의 담론이든 담론이라는 무대는 지식이라는 옷을 입은 자본과 권력과 이해관계 간의 투쟁일 뿐이고,
그 결과 기록된 어떤 과거의 사실조차도 더는 진실과 객관성과 보편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사람과 집단 혹은 계층마다 이해관계마다 각기 만들어낸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배제와 포함, 그리고 권력 투쟁을 통한 승리와 패배로 점철된 하나의 텍스트이자 담론일 뿐이죠. 역사 속에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나 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를 진보로 규정할 경우 극단적이긴 하지만 해겔의 경우처럼 역사가가 미리 정해놓은 그 지향점과 가치에 맞지 않는 모든 사실은 정당한 관심과 평가에서 소외되기 때문이죠. 역사의 진보를 믿었던 카도 그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제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저자는 말하지만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필요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시르 이후 사실은 실종되고 해석만 남은 상황에서 역사는 사료 저자의 1차 해석에 대한 현재 역사가의 2차 해석, 즉 역사가의 담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객관적인 진실을 보유한 과거의 사실에게 현재의 역사가가 말을 걸어 원하는 걸 얻어내는 끊임없는 대화가 아니라 역사가의 담론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포스트 모던 역사가들에게 역사는 과거의 텍스트를 연구하는 텍스트, 즉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해석의 놀이터라는 거죠. 저자가 언급한 해방 전후사에 대한 논쟁은 담론으로서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치열하고 다층적인지를 우리의 역사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질문만 던질 뿐이라고 비난하지는 마세요. 모든 걸 참조할 수는 있어도 언제나 결정은 스스로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게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임을 증명하는 길이니까요. 다음 방송부터는 3회에 걸쳐 우리 역사, 밋밋한 흐름의 나열이 아니라 아프고 바보스럽기도 했던 고난의 역사를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3명의 인물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조차 모르고 있던 우리의 상고사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찾고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려 홀로 이웃집 중국의 길바닥에 떨어진 단서를 허리 숙여 찾아 헤매다 끝내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난 신채호요. 둘째는 왜 유독 우리 민족에게만 이리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엄습하는지 애통해하며 우주와 신에게 눈물로 그 이유를 하소연한 함석헌이며, 셋째는 유성룡의 징비록처럼 다시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된, 그리고 못난 선대의 무지로 잘못 전개된 근대화 가정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박은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